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윤리 강령이 도대체 없습니까?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한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 전망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 2부에서 김진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논란이 일었던 독감 백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신을 접종한 17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그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허위 기재라고. 허위?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어이 발언의 논란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두원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킨 멀쩡한 원전입니다. 그 멀쩡한 원전을 경제적 평가까지 왜곡해가면서 조기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의 비판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 2부 인터뷰에서 서균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한 지휘인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인지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 외 한 주간의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김민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정면 재판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의 17세 남성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줬었죠. 그런데 오늘 전북 고창 지역 70대 여성이 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였는데요. 17세 남자 고등학생이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뒤 사망했고, 어제 전북 고창에서는 무료 독감 접종을 받은 78세 여성이 오늘 오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일단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예방접종을 또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우려감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부검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검을 해봐야 인과관계가 밝혀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 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체 부검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변화라든지 또 조직학적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있고요. 예. 일례로 과거에도 이제 이 그 벌침을 맞아가지고 사망한 환자의 경우 아나필락틱 샥이라는 사인을 규명한 바 있다는 점, 예. 그런 점 등이 부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쇼크사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70대 여성의 사망은 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부검을 통해서 조사해봐야 될 텐데 17세 남성인 경우에는 학생이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백신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젊은 연령층의 사인을 우리가 평소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 당시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사망 전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접종과 관련된 이 원인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17세 학생의 경우에 아나필락틱 샥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 없었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예방접종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한 건 예. 사망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된 바 있고요. 예. 이 경우도 이제 이 길리앙바레 증후군이라는 그런 신경성 질환으로 이제 판정이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사망한 학생의 경우 최근 백신 상호 노출로 논란이 됐던 제품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에서 유통한 제품이요. 이게 혹시 인과관계가 있을까? 백신 상호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이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상온 노출과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숨진 학생은 백신 접종 후에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이것도 역시 네. 부검 결과를 통해봐야 확실히 원인을 알 수 있겠네요. 네, 1차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부검 결과를 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어떤 원인으로 규명될 만한 소견은 없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독감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네, 있죠? 그렇죠. 일단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미열, 메스꺼움이라든지 두통, 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중증 부작용의 경우에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아나필락틱 샥이라 그래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흡곤란이라든지 이 눈가에 이런 부종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신경 증상으로 길리앙바레 증후군,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 백신 문제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망 사건도 일어나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 전에 상온에 노출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더 불안한 거거든요. 상온에 노출돼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인데 상온 노출 백신은 내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식약처에서 이번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예.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5도씨에서 2주간 노출됐다 하더라도 백신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를 근거로 해서 접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독감 백신은 특히 저연령대나 고연령대는 맞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54% 정도 해당되는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돼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차분하게 좀 안정을 하시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아까 독감 백신의 부작용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백신을 맞고 그런 부작용을 느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이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중증의 그런 부작용이 아닌 경증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 질문도 좀 하죠.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를 했는데 아직 그래도 특히 수도권입니다만 집단 감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무증상 감염자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특히 밀접 밀폐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어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교가 가능해졌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하실 거란 말이죠? 네, 일단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네. 반드시 건강 상태를 좀 점검을 하시고요. 예. 경미한 그런 감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등교를 중단을 하고 아이를 일단 가정에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학교 등교 이후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이 지도에 잘 따르도록 아이들을 예. 세심하게 또 가르칠 그런 필요는 있겠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바로 먹여야 됩니까? 아니면 좀 경과를 봐야 됩니까? 일단 경과 관찰을 하고요. 예. 계속해서 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보건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체온계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네. 발열이 일어나면 학교를 안 보낼 정도의 발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통상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 37.5도씨에 해당되는 그런 발열이 있을 때 예. 일단 발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37.5도면은 일단 그러면 등교하는 건 조금 자제해라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네, 말씀.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일교차도 심해지고 함에 따라서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개인위생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증상 있을 때는 집에 머무르기,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이런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확산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네네. 빠르면 12월에 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승인이 가능하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연내 예방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이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러한 접종이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안전성이라는 측면을 예의 관찰을 해서 예.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들 접종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자신들이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안정성 문제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임상 3상 시험이 걸러진 상태에서 예. 제품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중국 당국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접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발표가 된 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가 의존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로비곡 사건은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현직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충격적 주장도 있었습니다. 술 접대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명이 공개됐죠. 물론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비리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국민의힘에선 검찰권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미명하에 문민 독재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우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진애 의원께서 공개한 술 접대 의혹 당사자 네.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다.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어저께 김봉현 문건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이름이 안 나오고 추측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저도 몇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추리와 또 여러 가지 정황과 뭐 이런 거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당사자들이 뭐 부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도 관련된 인물의 실명을 또 언급했던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지금 거기에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또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김진애 의원이 면책특권에 숨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정책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국감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 본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추측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정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 또 뭐 일부 제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게 합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할 때는 그걸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는요. 예. 저희는 이번 주 국감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김봉현 자필 문건이 터져서 솔직히는 너무 당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담당 남부 지검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당혹스러워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는 중이고 지금 법무부가 며칠 동안 감찰을 좀 진행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밝혀지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분명히 라임 사건이라는 게 얼마 금융 사건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그리고 이게 거의 1년 반 이상 진행됐던 건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거기 증언들이 일부는 밖에 드러나 있고 그 부분만 수사가 되고 그리고 가령 이제 야당 정치인 이름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검사 향응 같은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이랬을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지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권력형 게이트보다는 검찰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권력형이라 그러면은 권력에 있는 인물에 관련된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한 행정관인데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거는 정말 좀 근거 없는 이런 얘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조사를 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 외에도 야당 정치인이나 검찰 측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는 왜 묻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야당 의원의 비위 이야기는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해서 중간 단계에 뛰어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 비위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도 못 들었다 그러고 남부지검장도 못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그러면 이 검찰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김봉현 씨가 담당 검사한테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덮어버렸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히 왜냐하면 그 김봉현 문건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향응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라임 수사팀에 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있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직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사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차등을 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이 사건 말고도 4개 사건을 더 지휘를 했는데 이 4개 사건이 공통점은 이제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정한 조치로 보이십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지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윤우진 세무서장에 관련된 일이니까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돼 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라임 수사하고 엮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김영민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라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총장의 가족에 관련된 사건의 사람들이 보인다. 예.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게 뭔가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를 좀 정확하게 같이 맥을 짚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로 이 문제를 쓰고 있던데요? 그거는 클릭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참 뭐 그렇게 항상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보면은요, 예. 제가 국감하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정책적인 질이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해주시고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만 너무 주목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 저는 그거는 뭐 이미 저는 어저께 추미애 장관 어저께 늦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어저께 하루 종일 국감에서 온갖 그 정황들과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장관께서 그냥 말하자면 정도를 딱 그냥 찌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게 노력한 보람이라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저희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측근인데요. 예. 그거에 관련된 주변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댓글로 비슷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성민 님께서 최강욱 선거법 위반 기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국감장에서도 김진애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거를 부인하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 아니 그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건다라 그런 건 이거는 이중적인 기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돼서 재판이 올라갔는데 선거 전에 아직 안 끝났죠. 선거 전에 방송에 나가서 나는 거기에 대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허위사실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 또 고발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의원님께서 이 법사위 회의나 보면 계속해서 왜 법사위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면 안 되느냐. 이 말이 되느냐.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모레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지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거는 이미 국감 중에 쭉 깔아놨고요. 아마 그 가족에 대한 거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거나 코바나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고요. 저는 오히려 측근을 비호한 부분 그리고 측근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덮어졌던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서 1호로 맡겨야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공수처하고 특검하고 동시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검
하려고 그러면 몇 달 더 걸릴 테고요. 예. 그동안에 세월은 다 갈 테고, 공수처는 이미 이제 10월 26일에 저희가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회 추천이 안 되면은 저희는 법 개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벌써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자랑 한번 하세요. 제가 이런 때 자랑할 수는 없고요. 예.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혁 추진 작업이 좀 느리다 생각을 할 때 그 지지가 열린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거고요. 예. 거기에는 또 저희 위원들이나 저희 최고위원 지도부들의 활동이 항상 개혁적인 성향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모처럼 연결됐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것도 법 시행한 지 이제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 힘들고요. 지난번에 1년에서 2년으로 늦을 때도 거의 이게 안정되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국감 끝나면 바로 들여다볼 건데 지금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가 아닌 게 70-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서 이것이 현장에 안착되게끔 하는데 법무부와 국토부 또 관련 기관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보완들을 또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